안녕하세요. 자, 반려동물이라고도 하고 애완동물이라고 하고 또는 뭐 이제 한 종족에만 국한되면 애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 반려동물이라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관리사. 그래서 반려를 애완, 애견 이렇게 하고 애완 넓게 잡으면 애완이고 그걸 축소시키면 애견이라 그러죠. 주로 이제 요즘 이 반려동물의 주종이 이 개이기 때문에 애견이라 그러지만 꼭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습니다. 요즘은 고양이도 있고 새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애견을 축소시키면 애견이고 넓게 하면은 애완이고 물론 그것은 이제 반려라는 것은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요즘은 이제 사실은 반려가 되게 된 것은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예전보다 더 가깝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우리가 부여받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이 반려동물, 애완, 애견 줄여서 이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자격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다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라는 맥락에서 우리 애완동물에 관계된 반려동물에 관계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실무 교육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그와 더불어서 실무 교육을 병행해야 되니까 자,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 하나만 이 반려동물에 관계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동물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동물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죠. 동물은 원래가 철저하게 동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동물이 사는 환경 우리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약한 고기를 약한 고기를 강자가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이죠. 원래 동물이 자연 상태에 있다면은 동물들 여러분들 가장 이 먹이사슬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가 포식자가 예컨대 뭐 호랑이, 사자 이럴 때도 쭉 내려와서 이제 무슨 뭐 이제 동물 하등 동물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역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동물도 이 계속해서 개체를 또는 종족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식동물이라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채식동물이 있고 잡식동물이 있고 이렇게 돼가잖아요. 원래 동물 세계가. 자, 이게 이제 동물의 원래 환경 세계인데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환경에 적응. 이 말이 동물의 특성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다. 이런 뜻이야. 지금 이 말이 환경 적응이라 이런 뜻이 동물 세계가. 자, 동물은 그렇고 그리고 동물은 우리 인간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동물은 어쩔까? 동물도 고유한 행동이 있고 사회성이 있습니다. 즉 사회성이 있다는 것은 일단 동물 자체가 집단을 꾸리고 어떤 집단화 또는 뭐 서식화, 뭐 서식지, 뭐 군락지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집단도 철저하게 뭐 이 동물 같은 경우도 텃세를 한다든지 또 우두머리가 지도를 한다든지 또 서열이 딱 있죠. 위에서부터 쭉 서열이 있고 역시 우리 인간 세계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 세계는 어떤 법률이랄지 제도랄지 규정을 합니다만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을 합니다. 일단
싸움을 해서 이긴 동물이 진 동물을 군림을 시키죠. 밑에 아예 복종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역시 이제 동물도 그런 인간과 더불어서 사회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자, 동물과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들 동물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과거에는 원시시대는 뭐였을까요? 원시시대는 동물은 인간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냥감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오면서 우리가 경작을 하고 이 농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도구로 쓰였죠. 이렇게 뭐 소, 말, 당나귀. 또 실제 먼 길을 가는데 운송, 운반 수단으로서 사용했고. 그렇게 동물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그것을 반려 관계라 그래요. 반자라는 건 뭡니까? 동반자로서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반려 관계가. 이렇게 돼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아예 그런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뭐 농사를 위한 수단이랄지 운송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같이 살아가는데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과거와 달리. 또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은 키워놓으면은 자칫 살모사가 된다. 키운 사람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왜? 짓밟으려고 한다. 적어도 동물은 뭐 개를 중심으로 적어도 동물은 배신하지 않더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동물의 분포도는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동물의 분포는 기후대하고도 관계 있죠. 분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후에 맞게끔 자 열대 지방에 맞는 동물, 온대 지방에 맞는 동물, 또 한대, 냉대에 맞는 동물. 여기서 기후대가 전부 이 기후대에 따라서 동물의 분포는 다를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러죠. 그러니까 뭐 아시아의 코끼리라도 여러분 보세요. 인도의 코끼리가 있고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고 서로도 이 성격이 다릅니다. 역시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자, 그 정도로 이제 동물의 그런 내용을 보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 반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했죠. 반려란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까 짝을 이뤄서 동물 친구가 된다. 이걸 반려라 그러죠. 사실은 이제 애완이라는 것은 원래는 애완 그러면은 장난한다, 희롱한다, 갖고 놀다 이런 의미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그 애완이라는 말보다 반려라는 말을 더 제대로 사용하고 또 그게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반려동물은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반려동물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는 꽤나 멀리 올라갑니다. 기원전 3, 4천 년경. 그때 여러분들 그 나일 문명 이집트입니다. 나일 문명이. (3, 4천 년) 전인데 이 이집트 문명에서도 이미 이 반려 애완동물로서 고양이를 길렀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런 기록이.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뭐 과거에 그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재현했을 때 보면은 그 왕들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 보면은 왕들이 기르고 있는 뭐 동물들이 상당히 다양했죠. 심지어는 뭐 호랑이도 이 반려로 기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마크 타이슨입니까? 한때 헤비급 세계 챔피언 타이슨도 호랑이를 반려 동물로 기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의 유래란 건 역사는 과거에부터 해서 계속 오고 있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 반려자가 된다. 이것은 물론 동물은 동물입니다. 근데 동물을 어떤 개념으로 격상시켰습니까? 반려라는 것은? 반려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동물인데 이 동물도 자기 가족의 일원이다. 이렇게까지 반려동물이 격이 높아진 것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물론 이렇게 하면 실제 자식이 없어도 반려동물하고만 살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그래서 뭐 심지어 이 반려동물하고 뭐 인간적인 대화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커뮤니케이션 한다.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반려견과의 교감사 그렇게까지 되겠죠. 그리고 반려동물의 대상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물론 가장 많은 게 개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개 못지않게 고양이, 또 실제 여러분들 야생에 새도 있습니다. 새랄지 이 조류들, 야생 조류들할지 이런 것도 반려동물의 대상이라는 것은 딱 국한돼서 한 건 아니죠. 상당히 대상이 많다는 것, 그 말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 반려동물 산업, 정확한 통계치는 없다 손치더라도 이 반려동물 산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갈수록 커진다라고 보면 돼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이 라이선스, 이 자격증도 사실은 갈수록 더 효용도가 높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갈수록 커지는 시장에서 그 커지는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이 수요자들이 양산되니까 이 반려동물에 그럼 거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오겠죠. 예컨대 반려동물이 뭐 출산해가지고 분양하고 그다음에 병치리하고 장례식까지.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반드시 다음에 이제 죽게 되면은 뭐 장례가 치러줘야 되는 것은 가족의 어떤 의무잖아요. 마찬가지야. 요즘 반려동물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것은 차치하고 서양에 비해서는 좀 규모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견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다. 이건 놀라운 숫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다 그러면은 애견 인구가 1,000만 명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구 5명당 1명이 애견, 개를 키우고 있다. 애완동물을. 그렇게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이 반려동물의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앞서도 이제 반려동물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반려동물 자체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서 반려동물과의 우정, 실제로 이제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질병의 취약성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정말 가족의 일원처럼 이렇게 간다는 것. 자, 그 말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동물의 특성은 뭡니까? 동물의 특성은 야성성이죠. 야성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이 동물은 철저하게 야성화되어 있다. 들판에서 뛰어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동물을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성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거시켜서 순치시켜서 인간과 관계를 지은다 그 말이야. 인간과 관계를 지으다 보니까 당연히 순치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거 뭐겠어요? 바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의 질병을 야기할 때 동물은 다른 정신적인 그런 부분은 없어요. 동물의 이 스트레스는 거의 어떤 부분이냐?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이제 반려견이 안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물론 스트레스란 것이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적당한 부분,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러지. 자,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 되겠죠. 그럼 스트레스 안 받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방법 3가지는 일단 제가 말했죠. 이 소화 기능에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료를 어떤 사료를 할 것이냐. 사실은 이 먹이로서 반려견의 먹이로서 사료 선택, 적당한 사료의 양, 또 시기,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원래 야성성이 있는 이런 동물을 인간과 똑같은 이 한정된 공간에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 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것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하죠. 사실은 이런 부분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야성성을 순치시켜서 가정 속에서 동반자처럼 살더라도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을 실제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일단 반려동물 종류를 선택해야 되겠죠. 종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바로 그 동물의 생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에 2개 중에 선택해라. 개와 고양이를 선택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단언컨대 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트라우마라 그럴까? 저는 고양이에 대한 싹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과거. 고양이 이제 우리 어릴 때는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의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제 이제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고양이에게 밥을 좀 문제시했는데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이제 적대성을 갖고 적대심을 갖고 핥혀버린 것이에요. 굉장히 고양이가 발톱은 아주 예리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일 연후에는 고양이가 싫어진 거야. 그러니까 습성을 알아야 돼. 그리고 문제는 이제 반려동물도 일종의 생명체이잖아요. 만약 이것을 하루라도 같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죠. 물론 하루에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수일을 밥 먹지 않으면 어쩝니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일매일 돌볼 수 있는가? 이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또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이 반려동물을 가족이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관리를 하는데 지출도 꽤나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여건도 감안해 봐야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은 예방접종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또 병치료를 하는 그런 수의사에 항상 또 예방접종 이런 여러 부분에서도 진료비랄지 역시 이제 경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돼야지 반려동물을 말 그대로 반려로서 나의 반려자로서 할 수 있다는 것. 또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소화기관이다.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있어서는 이 사육할 때 사료 먹이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마 먹이에 대한 부분은 익히 여러분들 그 세세한 부분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 또 여러분 아까 이렇게 집안에서만 키우다 보니까 자칫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또 요즘 반려견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입니다. 이게 또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간에 이 동물에 관해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늘상 먹고 자고 한다 이런 식에서는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비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 그런 부분에서 잘 반려동물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적인 그런 부분, 특히 외부적인 부분이 많겠죠. 뭐 살이 쪄갖고 어떤 상태가 됐냐, 털이 또 어떤 윤기가 있냐 없냐, 또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하냐 마냐 그런 얘기죠. 그 밖에도 여러분들 이제 반려동물은 어차피 이제 방금 말했습니다만은 같은 식구라는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못지않게 건강 체크를 수시로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털, 뭐 귓속, 코, 눈, 항문, 치아, 또 체중, 식욕 이런 부분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가 된다면 역시 반려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사고 팔고 소위 말하는 분양도 하고 또 반려동물을 공동주택에서 기르고 하는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제도와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반려동물에 관계해서 제도적인 부분 이 법률적인 부분을 무시해가지고 그 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난감하죠. 그리고 또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매매, 또 사가지고 얼마가 될 때까지 AS 해준다. 또 분양을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 또 바로 매매했는데 뭐 질병이 발생했다.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부분이랄지.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공동주택에서의 사육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원래는 금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만 이 공동주거생활에서 피해를 미칠 때는 당연히 다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동반 입주 사전 동의서랄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또 여러분들 반려동물을 요즘은 이제 만약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같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려동물의 호텔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데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자기 자가용이랄지 이런 경우에 같이 태워서 가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에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버스, 택시 등 또 지하철, 또 열차, 항공기 각각 그 반려동물과 같이 여행할 때 거기에 맞는 어떤 제도들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실제로 동물 등록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동물 등록증이. 동물 등록제는 일종의 주민등록 같은 것이므로 동물의 보호와 등록 정보를 통한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 동물 등록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의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어떤 지역적 특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반려동물을 키웠는데 처음에는 좋아. 처음에는 좋은데 키우다가 보니까 미워진 거야. 사실 여러분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같이 사귀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단점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은 미워지잖아. 미워지면 사람 같은 경우는 헤어져요. 대부분 미워지고 그러면은. 근데 동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러기는 그러고 물론 이제 팔 수는 또 있겠지만은 그래서 야기된 것이 동물 학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동물 학대도 상당히 제도적으로 동물 학대에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걸 이제 동물보호법이라 그래요. 동물보호법의 어떤 기본 원칙들. 실제로 동물복지위원회도 있어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도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반려동물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자, 반려동물에 관계된 걸 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딱 국한시켜 봤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반려견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개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개는 원래 개가 야생일 때 개는 여러분들 무슨 과라 그래요? 늑대과라 그럽니다. 개를 늑대과.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개과, 개과 이렇게 뭐 이리과, 개과 하지만 사실 늑대과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늑대는 야생으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순치시켜서 우리 가정에서 기른 걸 개라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개 선조라는 것은 많죠. 뭐 이리도 있고 뭐 코요테도 있고 이렇게 뭐 개는 뭐 늑대가 오히려 진보 변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늑대과, 이런 개과 이런 것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한 거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런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순치시켰잖아요. 반려견이 됐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무리, 집단 의식을 어떻게 하면 순치시켜서 집단이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또 우리 이제 반려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도 그렇습니다. 개도 원래는 그런 집단 무리를 이룰 때는 집단에 서열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고. 그런데 그냥 인간 속으로 들어왔잖아. 그럼 결국은 그 개의 우두머리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여기서 길러주고 그러다 보면 자기 식구 여러 사람이 있다면 식구 중에 맨 마지막 개가 존재하겠죠. 그럼 근데 문제는 거기서도 자기의 그 개도 동물입니다만은 개도 선호도를 따져가지고 자기의 주인을 정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아빠냐 엄마냐 누가 자기하고 더 자기 따라야 될 것인가 그런 개만의 독특한 그런 집단의식, 무리의식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개가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그 동물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원래는 야생에 있을 때는 자기들의 세력권이 있고 세력권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영역을 표시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소변을 자기들만 고유의 소변을 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을 표시하죠, 사실은. 물론 이제 원래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순치된 이런 일반적인 애견들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대소변을 보는 배변 훈련을 시킴으로써 영역에 관계없이 그 개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능력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럼 과연 개의 지능은 얼마나 될까? 물론 인간과 이 지능을 결부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한 2, 3세 훈련시키는 훈련기는 4, 5세 정도의 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4, 5세 정도의 지능이면은 상당히 애착 관계를 형성한 나이입니다. 애착 관계라는 것은 자기의 부모와 뭐 가족과 이런 거에 자기와 같은 편 아닌 경우는 아주 배타심 이런 것도 있는데 걔도 그 정도의 능력은 돼요. 물론 이제 훈련시키면 조금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걔는 이런 지능보다는 동물적인 어떤 육감적인 부분 발달했죠. 그 육감적인 부분이 발달한 것이 후각과 청각. 그 시각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걔는 근시라 그러는데 이 후각이나 청각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후각. 걔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에서 가장 뛰어난 건 후각이다. 어느 정도냐면은 500m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 대단한 후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걔가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후각에 비해서 대략 한 30배 정도 앞섰다. 그래서 여러분들 걔가 주로 이제 이 후각이라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입니까? 마약 또는 폭탄 이런 위험물 이런 탐지견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후각이야말로 걔는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수렵, 경찰견, 마약 사건 근시기 때문에
개는 가까운 것은 보여도 뭔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이니까. 그래서 낮에도 만약에 10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이 개는 그 시력은 약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청각, 후각, 청각도 뛰어납니다. 이제 인간의 청각에 비해서 개가 갖고 있는 그런 예민함은 훨씬 뛰어난 것이고 앞서 말했지만은 일단 가장 뛰어난 건 후각입니다. 개는 지금은 여러분들 개가 그 먹는 음식 자체를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개는 사료화 돼가지고 원래 개는 육식 동물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사료화해서 순치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개가 먹는 것은 원래 고기예요. 그러니까 늑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가 물론 육식이기 때문에 생선도 잡아먹고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고 제가 걔는 아까 말했죠. 집단 생활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애완견을 기를 때 저는 가장 염려된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과 개의 수명, 연령과 수명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동물들이 갖고 있는 연령의 한계, 수명의 한계라고 했을 때는 성장 과정, 그 말은 성장 과정이란 말은 출생해서 성인이 될 때, 성견이 될 때, 우리 인간은 출생해서 대략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5를 곱하면은 수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 5년이면은 성견이 되죠. 거기다 곱해 보세요. 5를 곱하면은 대략 20년, 25년 산단 말이야. 문제는 이 정도 사는데 그럼 내가 이제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다가 당연히 나보다 빨리 죽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 그 수명이라는 것은 방금 말했습니다만 이건 최대한 살 수 있는 부분이야. 인간도 이렇게는 100년 못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건 최대한 살 수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걔도 대략적으로 한 15년 전후를 삽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음에 장례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개도 사람처럼 가장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뭐겠습니까? 영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리한 개를 선택하고 영리한 개를 사육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기른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같은 동반자로서 반려자로서 가기 때문에 같은 식구니까 식구도 여러분들 자식도 마찬가지고 식구들하고 살 때는 어떤 식구가 좋습니까? 영리한 사람이 좋지. 또 영리한 좋고 또 무엇도 있어야 되겠어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건강한 강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강아지 선택. 물론 이제 건강한 강아지 순수 혈통 강아지를 얻는다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이 반려견을 분양받을 때 솔직한 얘기로 가짜 혈통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앞서 말했지만은 실제 전문가들이 의뢰해서 그런 건강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건강한 강아지고 또 이 활기 있는 강아지를 선택할 때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고 건강하고 활기가 있고 또 눈이 아주 깨끗하고 항문이 깨끗하고 입안도 핑크빛으로 좋고 코가 차갑고 젖어 있어야 되고 또 몸을 건드려도 이상 없이 다시 말하면 아프지 않아야 되고 발이 크고 단단하고 청각이 이상이 없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세세하게 체크해서 건강한 개를 분양받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혈통서가 있는 개, 좋겠죠, 혈통서가 있는 개. 근데 사실은 혈통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저희 집도 과거에 한번 진돗개도 키워봤어요. 진돗개도 키워봤는데
실제로는 그 진돗개가 진도에서 밀반입돼서 온 개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영리한 개죠. 그런데 혈통성은 없어요. 그렇지 않는, 별로 영리하지 않은데 혈통이 있는 개가 있다는 것이야. 그건 다 우리가 말하는 짝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를 관리하고 또 식사하는 것. 그러면 강아지에게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침상이랄지 뭐 강아지가 먹어야 될 그릇들, 배변용 상자들,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또 만약에 이 강아지가 어린 강아지였냐, 중간 정도였냐, 성견이냐에 따라서 각각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분들 같이 강아지를 집에서 기르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죠. 가장 또 문제가 된 것은 소대변의 배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대변의 배변 문제를 잘 가려주기 위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영리한 개들, 영리한 애견들은 그런 훈련도 잘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또 개에게 필요한 건 뭐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변 훈련도 있지만 문제는 식사입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어려워요. 왜? 내가 삼시세끼를 강아지한테 줄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또 아침 저녁만, 물론 아침 저녁 2끼만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훈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내가 밖에서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조절을 할 때 체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애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한 아침 저녁만 2끼를 식사를 준다라고 했을 때 고단백질로서, 그 말은 결국 고단백질이라는 것은 한 끼를 먹고 2끼를 먹더라도 이 몸에 축적돼 가지고 식사 양과 횟수가 적더라도 전혀 건강에 문제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식사에서 필요한 것이고, 자, 강아지도 애견도 비만이 문제다 했습니다. 결국 이제 비만이 문제다는 것은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은 아파트랄지 그런 자기 주택 부근에 보면은 산책하면서 개와 더불어 산책하는 사람 많죠. 그건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물론 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이 걷는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의 순서들, 또 프로그램, 실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건강이나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죠. 자, 걔는 밖에서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요즘에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기르죠. 그러면은 실내에서 어떤 위치에 잠자리를 마련할 것이냐라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의 잠자리도 서로 다 각자 자식들, 뭐 각자 방이 있고 달라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애견도 잠자리 어떻게 선정할, 잠자리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식구의 일환이면 식구들은 다 각자에 맞는 이름들이 있죠. 역시 네이밍. 강아지도 네이밍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름은 이제 사실은 이쁜 이름 좋겠지. 이름 자체를 지어준대. 응? 아예 그래서 요즘 이름, 강아지 이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 이름처럼 지은 경우도 있어요. 아예 뭐 영순이, 철수 이런 식으로 하고 강아지에게도. 자, 네이밍도 그럼 네이밍을 계속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강아지도 알아요. 아까 말했지만 강아지가 보통 2, 3세 수준의 아이의 지능. 훈련이 되면 4, 5세 그랬잖아요. 그럼 이름 부르면 알 거 아닙니까? 네이밍도 중요한 것이고. 앞서 말했지만은 식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야. 모든 인간이라 할지 모든 동물들은 훈련에 의해서 식사량이나 또는 식사 횟수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새끼를 다 챙겨줄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서 같이 항상 24시간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식사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식사가 사료죠, 사료. 사료 옛날에는 뭐 우리가 밥 먹은 잔반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잔반 주지 않아요. 사료인데 그 사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아지 용 사료 딱 각자, 또 성견 큰 강아지 건강 유지용도 있고, 아예 요즘은 이제 자기가 기른 애완견이 어떤 대회에 출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기에 맞는, 대회에 맞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주는 경우, 또 비만 또는 노견, 늙은 개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 라는 거 있고, 또 이제 강아지를 기르겠으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강아지 목욕을 또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횟수랄지 또 목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용품이랄지 그런 부분. 이제 개는 앞서도 이제 등록도 있지만 실제 이제 개가 가장 또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때는 뭐겠습니까? 질병입니다. 질병을 미리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도 필요하죠. 우리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감기가 걸리기 전에 감기 백신 주사를 맞죠? 마찬가지예요. 이 애완견도 반려견도 백신 주사 이런 전염병 예방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는 우리 인간보다는 더 야생했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면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걸 순치시켜서 야생성을 없애가지고 집안으로 데리고 오다 보니까 개가 오히려 이런 면역성이 떨어져요. 그래서라도 예방접종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반려견입니다. 가장 우리가 애완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이 애완동물은 단연코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봤고, 역시 지금 이제 애완동물로서 개의 특성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 부분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할 때 그 관리사로서 어떤 부분을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할 것이냐, 또 체크를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략적인 부분, 개략적인 부분인데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할 때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어서는 또 이제 이 명견, 뛰어난 명견들, 이런 또 개들이 또 인간과 더불어 가족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은 개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개도 인간처럼 A범절, 어떤 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또 우리 인간하고 관계 더불어서 가는 그런 부분도 에티켓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